전 세계 40개국, 5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신작. 지피라는 책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라이언 홀리데이가 스토아 철학 4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책, 절제 수업을 선보인다.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맹함이 너무 경탄스러운 나머지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강인함을 간과한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화살들이 태양을 가려버렸다는 말을 들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그러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우면 되겠군 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침략자가 만약 우리 군대가 스파르타의 성벽을 부순다면 모든 병사를 한 명도 빼지 않고 도륙하겠다라고 하자 스파르타 사람들은 만약이라 라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무뚝뚝할 정도로 최대한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 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두 단어를 쓰는 법이 없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함부로 떠드는 일도,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리는 일도, 끝없이 주절거리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도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스파르타인의 만찬에서 설명했듯이 날에 관한 전문가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늘 자기 혀를 단속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할 때조차 그랬다. 어느 언쟁에서 한 스파르타인은 상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스파르타인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당황한 것이냐며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오. 라고 스파르타인이 대답했다. 어느 유명한 스파르타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 영국의 극작가 로버트 그린은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상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물론 모순적이게도 권력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하고 싶은 상대에게 말할 자유가 따른다. 하지만 권력자가 과시하는 강력한 존재감은 오히려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절제에서 나온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뭐든 말하고 싶어 하는 자아뿐 아니라 그런 자아를 이용하는 기술이 노골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리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무의미한 언쟁을 벌이도록, 불확실하고 설익은 정보를 앞다퉈 까발리도록 유혹한다. 온라인에서든 직접 대면할 때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우리가 무턱대고 입을 여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도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틀리게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까? 대개는 문제가 생긴다. 어떤 종류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는 좀처럼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항상 그 중요한 일에서 주의를 빼앗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자.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가? 새로운 소식을 다른 누군가가 전하게 둘 수 있는가? 꼭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은가? 오해받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균형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리 높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말할 때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한다.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대화가 끊겼다고 해서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대화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색해도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볼 수도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일이 우리 대신 말하게 할 수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은 말할 때 수식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말만 하면 누구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메르켈이 쓰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어서 나온 말임을 알기 때문이다. 카토는 말하지 않고 두는 것이 더 나쁘다는 확신이 설 때만 말하기를 선택했다. 할 말이 없는데도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기 자신을 바보가 되게 하기보다는 단순하거나 맹하다고 여겨지는 쪽이 더 낫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낫다.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즉 중요한 단어가 과장되고 오용되다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허술한 사고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 아니라 나쁜 기질을 드러내는 표시기도 하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중요한 말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은 무언가를 의미해야만 한다. 말할 자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존중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말하기를 바라게 하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말이다. 말수를 줄이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질문을 받았을 때 모릅니다 라는 말로 대답해도 된다. 모욕적인 말은 무시해도 된다. 초대를 거절해도 된다.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화가 멈춘 상황을 그냥 둬도 괜찮다. 말하는 대신 공책에 기록해둬도 된다. 남의 말을 듣고만 있어도 된다.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할 수도 있다. 행동이 대신 말하게 해도 된다. 참을성을 도둑맞은 시대. 세네카는 부자였다.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 투자를 잘한 데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서 황제를 보필하며 더욱 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종종 며칠에 걸쳐 아주 빈약한 식사를 차려 먹고 가장 거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다. 비참한 가난과 엄혹한 생활 환경을 흉내내며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땅바닥에서 잠자고 빵과 물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런 행동이 얼음 목욕이나 야영처럼 극권층 사람들이 생색내며 하는 희귀한 취미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네카의 이 행동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세네카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한 번 경험하는 특이하고 가벼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한 정도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친구에게 자기처럼 자발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실천하라고 충고하는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짚으로 만든 잠자리는 반드시 진짜여야 하네. 더도 마찬가지고 빵도 딱딱하고 더러운 것이어야 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흘이나 나흘 동안,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참아내야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가 아닌 진실한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네. 자기 권리나 도덕적 순수성을 뽐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세네카는 시민, 절대다수가 자신이 자진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은 이것이 그 행동의 요점이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자각하고 싶은 것이었다. 세네카는 자신의 부유한 친구 다수가 질색하고 감수하기를 꺼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게 될까 불안해하는 일을 자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냐? 이런 실천은 몇 차례 세네카에게 도움이 되었고 결국 한 번은 그의 목숨까지 구했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가 광기에 사로잡히자 세네카는 황제 곁을 떠나려고 하며 자유의 몸이 되는 대가로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말에 네로는 충격을 받았다. 그 누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돈보다 명예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격분한 네로는 후에 시골집에 가 있는 세네카를 독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나무에 열린 작은 딸기류 열매와 물만 먹는 세네카의 소박한 식습관 때문에 독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모든 것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 올리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입으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되는 음식을 먹는 것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이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 못 견디도록 우리의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편안한 익숙함은 우리를 망쳐놓고 실패 또는 노예 상태의 함정에 빠뜨린다. 우리가 쉬운 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추운 상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에어컨을 켤 수 있다면 더운데도 참을 이유가 있을까?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시킬 사람이 있는데 왜 구태여 몸소 무거운 것을 나르겠는가? 차를 몰 수 있는데 누가 걸어가겠는가? 자기 절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불편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세네카도 매일 불편함을 추구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겪어보았으므로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했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인해진다. 우리가 매일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은 정기적으로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이며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법학과 학생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경험이었다. 간디는 아주 적은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배가 고프거나 추운 것에도 이골이 났다. 나중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책을 읽었다. 간디가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것을 연습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앗아갈 수 없었다. 모든 자기 절제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무슨 마술처럼 단박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일부러 찾아 나선 여러 가지 도전을 통과하며 스스로 갈고 닦은 기술이자 스스로 키운 근육이었다. 석가모니 역시 덫인 누더기를 걸치고 수많은 밤을 길에서 잠자며 자기 절제를 수련했다. 검을 단련할 때 뜨겁고 차가운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의 칼을 담금질하는 것과도 같은 방식이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도전을 수없이 통과하고 강제로 자기 몸이 변화하고 적응하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 삶이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불편함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극기를 훈련한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 두보이스는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용감하게 냉수 목욕을 해라. 일부러 불쾌한 일을 찾아서 행한다면 너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변화나 불편이나 갑작스러운 불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은 죽이기도 패배시키기도 더 어렵다. 또한 이들은 더 행복하고 더 균형이 잘 잡혔으며 더 건강하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절제를 연습해야만 한다. 미래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풍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절제 수업.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너 자신을 지배하라. 우리는 바로 직전 세대의 사람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왕도 누릴 수 없었던 풍요와 기회를 마음껏 누린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굶주려서 배고플 때보다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포식할 때가 더 많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따분하게 느껴진다면 여행을 떠난다. 지금 하는 일이 싫다면 직업을 바꾼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갖는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말로 내뱉는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산다. 꿈꾸는 일이 있다면 그 꿈을 좇는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이가 널리 번창하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기대 이상으로 고난을 누리고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독히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자유는 사실 자기 절제의 기회일 뿐이다. 우리가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발전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 성공, 권력, 특권 등은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미덕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한 덕목인 절제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라틴어로 템페란티아와 모데라티오, 고대 그리스어로 엔크라테이아와 소프로시네, 불교 용어인 마지막바 뒷바다, 유교 용어인 중용, 아리비아어로 와사트는 모두 같은 미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헤라클레이토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토아파까지, 일리아스부터 성경, 불교와 유교,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고대인에게는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라 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와 상징이 있었다. 바로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멸망하거나 불안정해지거나 다른 것에 종속된 삶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삶의 모든 문제가 풍요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움을 선사한다. 생각해보자. 이 인생은 공정하지 않고 선물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기회를 얻으려면 더욱 자제하며 살아야 한다. 그들의 실수가 용납될 여지는 더 적기에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제한적인 사람들도 매일같이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신에게 무엇을 허용하거나 무엇을 금지할 것인지 등 수많은 선택에 직면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룰 것인지를 생각하고 절제해야 할 것은 삼가고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에 지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가 있으며 두 자아는 항상 서로 싸운다. 할 수 있다, 대 해야 한다의 문제다.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일이 있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집중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면도 있다. 애써서 반드시 이루려는 면이 있고 굽혀서 타협하는 면이 있다. 균형을 추구하는 면이 있고 혼돈과 과잉을 사랑하는 면도 있다. 고대인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싸움을 가리킬 때 자제력이 없다는 의미의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그 역시 헤라클레스가 도달한 바로 그 갈림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갈림길 말이다. 품격 있는 삶을 만드는 절제의 힘. 스토아 철학의 4가지 기본 미덕을 다룬 이 시리즈의 첫 책 브레이브에서 용기란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세우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자제, 즉 절제의 미덕은 용기보다 더 중요한 덕목으로 그 위험한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능력이다. 열심히 일하는 능력, 아니라고 말하는 능력, 좋은 습관을 들이고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훈련하고 준비하는 능력, 유혹과 도발을 무시하는 능력,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고통스러운 난관을 견디는 능력. 자기 절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다만 균형을 잡아야 할 뿐이다. 절제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에는 저항하고 어떤 것들은 추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게 중용을 지키면서도 의도를 살리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자제는 박탈이 아니라 자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일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때조차 자신에게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제하며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자제가 어려운 일이어서만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제하며 살면 남다른 존재로 여겨질 만큼 튀기 때문이다. 절제란 예언적인 동시에 결정론적이다. 절제는 당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여주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당신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그 반대 역시 참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절제는 그렇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한다. 자유는 자기 절제의 기회라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다시 살펴보자. 아이젠하워는 자기 삶으로서 몸소 그 말을 증명했다. 아이젠하워는 장군 계급장을 달기까지 약 30년 동안 평범한 직위를 착실히 수행하며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활약하며 훈장과 찬사를 받는 동료들을 미국 본토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다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갑자기 300만 군사를 통솔하는 위치에 놓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병력이 5천만 명 이상 동원되었다. 총 7억 명 이상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연합을 이끄는 선두에서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에게 주칙을 면제하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을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강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기 성미를 통제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는 것임을 알게 된다. 전쟁이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는 어떤 군인도 도달한 적 없고 앞으로도 다시 도달할 성쉽지 않은 수준의 승리를 이뤄낸 승리자 중의 승리자였다. 그 후 대통령으로서 핵무기라는 새로운 무기를 감독하던 아이젠하워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었다. 거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이젠하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그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었으며 누구나 존경심을 가득 담고 그를 우러러 보거나 두려워하며 피했다. 그런 아이젠하워의 임기 동안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았고 갈등이 깊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임기를 마치면서 이른바 군산복합체라 불리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단지와 군대가 서로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사전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사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군대를 사용한 일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흑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제100일 공수사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추문은 공금으로 부를 축적한 일은 지키지 못한 약속은 있었을까? 전혀 없었다. 모든 진정한 위대함이 그러하듯 아이젠하워의 위대함은 공격성이나 자부심이나 욕망이나 거대한 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자제,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방식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이젠하워가 다른 이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그 시대의 정복자와 아이젠하워를 비교해보라. 메가더, 패튼, 몽고메리 같은 동시대의 장군과도 비교해보라.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크세르크세스, 나폴레옹처럼 아이젠하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거의 인물과도 비교해보라. 결국 오래도록 남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경탄하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극기며 자기 인식이고 절제다.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그에게 잠언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어머니가 아이젠하워에게 가르쳐 준 것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자기가 조언해준 통치자들에게 불어넣으려 노력했던 것과 똑같은 교훈.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지침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말 그대로 자기를 먼저 정복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한 셈이 된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록스타, 유명인, 악당처럼 많은 것을 방탕하게 누리며 자신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찬양하고 또 어쩌면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더 재미있어 보인다. 심지어 때로는 앞서 나갈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게으른 자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는 없다. 복식하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 경솔한 자나 야망이 넘치는 자의 성공보다 더 빨리 사그라지는 결과도 없다.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시연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다. 탐욕은 계속 골대를 옮기며 본인이 이미 가진 것조차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세상이 그들을 찬양한다 해도 그들의 내면에는 비탄과 자기 혐오와 의존성만 있을 뿐이다. 자제를 설명할 때 고대 그리스인은 전차를 모는 마부의 은유를 즐겼었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들이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말들을 통제하고 말들의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밀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전차의 마부는 엄격함과 다정함, 부드러운 손길과 억센 손길의 균형을 잡는 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과 말들의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최대치의 속력을 끌어내야 한다. 말들을 통제할 줄 모르는 마부는 속력을 빠르게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경기장에서 급격히 꺾이는 구간을 돌 때처럼 삶에서 구불구불하고 움푹 팬 구멍이 가득한 길을 달릴 때 그렇다. 게다가 관중과 경쟁심이 바로 그렇게 무모하게 속력을 내는 것을 응원하고 있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제다. 자기 절제 없이 진정한 위대함을 이룬 일을 말해보라. 참담하게 몰락할 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꼽아보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기질이며 또한 자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엘리자베스 2세, 루 게릭, 앙겔라 메르켈,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등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자 이 책에서 살펴볼 사람들은 몸소 자제와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나폴레옹, 알렉산드로스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조지 4세 등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인 인물들은 스스로 불러온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존재이므로 때론 한 사람에게서 과도한 모습과 절제하는 모습이 둘 다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두 모습 모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절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그렇게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절제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우며 위대하다. 절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 고삐를 쥐겠는가? 이 책은 절대적 평온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배우길 원하는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천지에서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철학, 자기계발 분야 1위에 올랐다. 아마존과 굴리즈에는 이미 1만여 명이 넘는 독자들이 인생을 바꾼 책이라는 리뷰를 남겼으며 지금도 여전히 책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겠다는 독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라. 성장의 복리를 쌓는 방법. 유연함이 강함이다. 등 54가지 법칙에 따라 삶을 재구성한다면 쾌락의 쳇바퀴를 탈출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